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 호남 내륙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내륙과 충청 내륙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4m까지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스페인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닮은 꼴 두 나라가 포용과 연대로 공동 번영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대한민국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나라라면서 우리말로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일정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주스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의 계절입니다. 여권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 더 밝힐 게 없다면서 내 갈 길 가겠다고 마이웨이를 외쳤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여야 대표는 지금 이 시각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 부는 변화의 바람, 오선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의 요청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차별금지법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낸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의 맛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하반기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40대는 언제 맞지, 50대는 언제인지, 백신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잠시 후 훅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귀 쫑긋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알려주십시오. 백신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40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500명대 확진자인데요. 다만 이 지난주 목요일에 확진자가 600명대였으니까 이 지난주보다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네, 사망자는 1명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는 1명입니다. 일본 살펴볼까요? 일본은 사망자가 80명이네요. 확진자는 1,700명대고요. 일본 올림픽도 있는데 좀 전 세계를 위해서 제발 좀 분발 좀 해주십시오. 방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역사 왜곡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 파기만 하지 마시고요. 백신 접종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 상반기 목표로 제시했던 1,300만 명 플러스 알파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요. 예. 전 국민 대비 27% 이상이 백신을 맞은 상황입니다. 네.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된 이 백신 완료자 역시 375만 명에 이르면서 전 국민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1차 접종률은 76.4%에 이르는데요. 효과가 아주 커요. 네, 이 백신 1회 접종 후 2주 경과 시 감염 예방 효과는 84%,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100%입니다. 네, 이 고위험군 보호 및 감염 취약 시설 내 전파 감소 등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데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86% 이상, 그리고 홈리스들도 30%가량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합니다. 3분기 백신 계획 접종 계획 나왔어요. 네, 이 정부는 오늘 이 코로나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르면 7월에는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이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및 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그리고 50대가 맞게 되고요. 네. 나머지 18세에서 49세 국민들은 8월부터 맞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잠시 후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맞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물어볼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스페인 상원을 찾아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연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페인과 한국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면서 양국 국민이 20세기의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고 또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닮은 꼴로 꼽았습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린, 디지털 분야와 이 건설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서 청와대와 여당을 꼰수기로 지칭을 했는데요. 꼰수기요? 네, 꼰대 수구 기득권의 준말입니다. 이거 꼰대 수구 기득권 원래 국민의힘이 이 트레이드마크처럼 가져가던 얘기인데 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더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어떻게 미래를 맡기고 또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냐라면서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라면서 이 부동산은 지옥이고 경제는 폭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에 실기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경제 지표가 몇 개나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경제 지표도 낮고 수출도 더 잘 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훨씬 낮고 그런데요. 부동산은 지옥, 경제는 폭망. 아무리 야당 대표니까 뭐 연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이요. 자,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의원 지명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사무총장의 3선의 한기호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역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군인 출신 한기호 그리고 검사 출신 김도읍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했는데요. 네. 그런데 한기호 의원은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막말의 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죠. 네, 지난해 1월 이 자신의 SNS에 이 청년 실업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네. 그 해결 방법이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 이게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실업 대책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에 이제부터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도 인제 최전방부대에서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이 순직 처리되자 이 그분에게도 상당한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이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직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지명됐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에 조금 불쾌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라며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이 관심 가는 대목은 여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야의 협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직접 나와서 밝혀야지 이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원을 통해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측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 잠재적인 우리 당과 야권의 대선 후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 이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의 얘기인 거죠? 네네. 언제까지 이렇게 대변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입장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도 조금 드문 일이죠. 네. 언제 직접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이 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출마 선언식을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다라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낸 그 자리에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세균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세 가지 구상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선진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한국을 따르자는 이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과 이 소득 4만 불 시대 그리고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령탑이었지 않습니까? 전 국무총리로 그런데 대선 출마했습니다. 대선 출마해가지고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았는데 바람이 아직 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행보를 보이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군에서 취사장에서 로봇을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조리 로봇을?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이 코로나19로 이 격리장병 급식 지원까지 맡아야 해서 이 군부대 조리병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 뉴스는 좀 들었죠. 네, 이 조리병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조리용 로봇 등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조리병들의 이 부담 경감을 위해 현대화된 조리기구를 이 조리 현장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요리 시간을 단축하고 이 구이류 그리고 찜류 요리가 가능한 이 오븐기를 올 연말까지 분대 소대급 취사장을 포함해서 이 모든 취사장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야채류를 절단할 그 야채 절단기 그리고 이 취사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 세척 청소기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조리병 부족하다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이제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튀김처럼 위험도가 높고 또 체력 소모가 많은 이 반복적인 업무에도 이 민간에서 활용되는 조리용 로봇이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조리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군과 해병대에 조리병 1,000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고 이 민간 조리원의 정원과 업무도 확대된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네. 군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리 로봇이라 이게 참 조리병들한테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맞는 대책인가 참. 이 문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의회로 출근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기덕 서울시 의원이 어제 오전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서울시 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을 채널A가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죠? 유치원하고 이 의원하고?
네, 이 김기덕 시의원이 이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의 설립자인데요. 예. 유치원 버스다 보니까 이 해당 차량은 버스 전용 차료를 이용해서 달렸다라고 합니다. 아, 예. 김기덕 시의원은 처음엔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 유치원 설립자로서 아이들과 관계된 일로 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하자니 너무 서울시 의회와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또 걸어서 서울시 의회로 들어갔고요. 또 하루 이틀 포착된 것도 아닙니다. 많이 포착됐어요? 네. 결국 김기덕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삼선 시의원이고요. 네. 서울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사과했군요. 네. 터키에서 한국인 여성을 고문한 한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네, 이 터키에서 여성을 감금하고 고문하며 이 성적 착취를 가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한국인 여성과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후 이 남성은 이 여성을 아파트에 감금하고 모진 학대를 가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아유. 또 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고 여성이 떠날 경우 문제의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이 고문으로 파악된 행동은 이 성적 판타지 역할극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터키 검찰은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구형했습니까? 네,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 대해서 이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징역 46년 구형했습니다. 터키 검찰은, 우리 검찰은 이런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형했을까요? 이것도 좀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 중이죠? 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고립돼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의 A 소방경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을 했다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소방관들은 나왔는데요. 네, 이 함께 진입한 4명 중 3명은 대피했고 1명도 탈진된 상태로 빠져나와서 병원에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 불은 오늘 새벽 발생해서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20분쯤 기세가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앞서 발령한 경보령을 순차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오쯤부터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소방관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690님께서 내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어요. 백신 접종이요?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퇴근 정체도 이미 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사고 때문에 더 어려워진 곳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의정부 일대입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의정부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고요. 현재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의 정체가 송추 부근부터 8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재물까지 많이 쏟아져 있는 상태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분들은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판교까지는 차가 많은데요. 총 15km 구간에서 정체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15km 구간에서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로 이어져서도 양방향으로 차가 많아서 거의 전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까지 1,400만 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 마쳤습니다.
고령층 대상 접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오늘 하반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언제 백신 맞을 수 있나 이렇게 항상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백영택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대외협력 총괄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병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백신 우리는 어떻게 맞을 수 있나 이렇게 걱정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3분기 접종 계획 발표하셨는데 주요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0대 장년층부터 7월 말부터는 50대부터 먼저 맞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저는 40대인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8월이십니다. 8월에. 네. 8월에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네, 맞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게 교육, 보육 종사자들이 이 3분기에 맞아서 2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숙인이라든가, 네. 그다음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도 찾아가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 대비가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저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 이외에 예.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가 가장 보호를 받아야 네. 그 사람들의 보호 수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국민 전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접종 기간 더 확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파이자 백신을 예방접종 센터에서만 맞추도록 돼 있던 것들을 네. 그를 집 근처에 있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접종 경로를 좀 다양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접종 진행되는 것하고 방역하고 연계해서 우리 일상 회복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감염 전파 차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의 가장 골자입니다. 50대 40대 지금 백신 못 맞은 사람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은 그때 또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속 쳐다봐야 됩니까? 네, 50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75세, 70세, 그다음에 65세, 60세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받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55세에서 59세, 그다음에 50세에서 54세까지 저희가 7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해서 네. 그 나이대별로 예약을 받아서 접종하는 기간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셔서 그 기간에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통해서 예약하시고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그리고 20대 청년에 대한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20대 청년은 사실은 이제 50대까지가 접종을 하게 되면 그분들까지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고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백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40대부터 우리 18세 이상까지는 한꺼번에 그 예약을 받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2세에서 17세 이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걸 임상 실험하고 허가를 받을 때 18세 이상 그다음에 파이저는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서 이게 그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접종하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허가 사항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계획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자체 자율 접종 그리고 사업체 자체 접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접종하는 것들을 초기에 이제 위험도가 높고, 그 다음에 사회의 필수 인력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좀 했던 게 있는데, 네. 지자체별로 보면, 어느 지자체는 예를 들면 대상자가 뭐 특정 연령대나 아니면 특정 그룹이 좀 많거나, 아니면 조금 여기는 방역을 잘하고 있거나, 어디는 조금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될 사람이 많거나 이런
지자체별로 조금씩 특성이나 방역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자기네들 자체 계획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룸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체 자체 접종이라는 건 왜 예전에 저희가 보면 국내에서도 일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중국에 우리 무슨 한국 기업들 하이닉스 공장이 네. 있었는데 거기에 한 명이 그 확진이 됐다고 해서 그 공장 전체를 문 닫기도 하고 옛날에 중국에선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그 한 사람이 확진되거나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들이 좀 우려가 그렇죠. 될 수가 걱정이 있어서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업장 연령별로 곧 사람들이 비슷한 연령들 맞는 시기하고 유사하게 해서 사업장이 안에 보면 그 부속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체 자체 접종입니다. 예. 7월부터는 백신 교차 접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결정 내리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부족해서 화이자하고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백신들이 저희 계획대로 다 차근차근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코박스를 통해서 6월 말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80만 회분이 그게 물량이 조금 늦게 도입이 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하면 코박스는 전 세계에 다 같이 백신을 맞아서 전 세계가 다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6월 말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인구의 3%는 백신을 맞추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0.1% 그러니까 3%에 못 미치는 나라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코박스에서 저희한테 알려주기를 한국은 그래도 지금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 코박스의 이 물량은 조금 어려운 다른 나라에 먼저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3월 달 이렇게 아스트라 1차를 맞고 2차를 맞으실 차례가 된 분들이 7월 달에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으로 교차해서 접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외국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보면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는 mRNA 백신, 저희가 얘기하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교차해서 접종을 하고도 있고 효과가 그런 경우에 매우 효과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특이한 이상 반응이 다른 거에 대해서 더 많지 않다라는 외국의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물론 이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고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임상 실험했던 결과들이 1차하고 2차를 같은 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원칙이지만 지금 그 코박스의 그러한 요청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한번 이 7월 달의 경우에는 1차하고 2차를 좀 교차해서 접종하는 것도 외국의 사례를 보니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일단 7월 달에 2차를 맞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일부 그렇게 교차 접종을 진행을 하려고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백신 빨리 맞고 싶어요 하면서 자녀 백신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한 110만 명 정도가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 사무실 옆에 있는 사무실에도 네.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2분 정도가 어제 자녀 백신 맞고 오셨거든요. 제 주변에도 사실, 많이 맞았어요. 저는 못 맞아서 제가 서운해서 그래요. 안타까워서요. 사실은 그게 조금 그 의료기관이 좀 많거나 아니면 그 접종을 많이 마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을 텐데 앞으로 조금 더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나옵니까? 아마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3분기가 되면 저희가 3분기 전체적으로 한 8천만 회분 정도 백신이 들어옵니다. 백신이 그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로 큰 문제는 없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도 저는 빨리 맞고 싶어요 하면서 자녀 백신 계속 쳐다보면 가능성도 있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저희가 SNS를 통해서 맞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누적하면 한 16만 5천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예. 초기에는 그게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하셨거나 전화 예약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는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SNS 통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무실 옆에 사무실 분들도 다 그 SNS를 통해서 네. 저 자녀 백신 예약을 하시고 맞으신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김어준, 정봉주도 다 자녀 백신 맞았는데 저만 못 맞아가지고요. 제가 서운하거든요. 저기 9778님께서 백신 맞기 전에는 초조하고 긴장했는데요. 맞고 나니까요. 후련합니다. 얘기합니다. 4592님께서는 접종 나이 기준은 만인가요? 우리나라 나이인가요?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50세인데 만으로는 49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그 모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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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걸, 만으로 해야죠. 뭐, 당연히. 네. 5622님께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어떻게 맞을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예,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우리 국민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맞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요? 네. 나이가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신청할 그래서 수 이미 있습니까? 지금 75세 이상 외국인들, 네. 그다음에 60세 이상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이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효과는 좀 잘 나타나고 있나요? 1차 접종 후에 의미 있는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접종하고 나면 한 84% 이상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취약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 백신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 감염 예방 효과가 한 87% 이상 되고 특히 사망 예방은 거의 100% 효과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 효과는 믿으시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효과는 확실하다. 네. 자녀 백신을 맞고 나서 좀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백신 맞고 이상 반응 얘기하시는 분들의 한 95% 정도는 그 발열이나 미열 뭐 이런 것들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면 없어지는 거고요. 예. 다만 정부가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네. 거나 그다음에 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그 혈전증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부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십시오라고 하고 네.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 중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빨리 봐주시고 그다음에 진단을 잘해서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의료진들께서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그런 이상이 있어서 오시면 치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상하는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빨리빨리 결정해서 국민들께 혜택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그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그래도 백신 접종 오류 사례가 조금 있긴 합니다. 100여 건이어서 많지는 않다고 해도 이거 오류는 나면 안 되는데 좀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오류 사례 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계랑 계속 그 안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오접종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면 그것들을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께 알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오접종 사례가 나면 빨리 합동조사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상 반응 신고나 보고 체계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백신 접종하면 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언제쯤 이런 그 좀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2차까지 완전히 접종하고 2주가 지나시면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국내에서 자가격리는 안 합니다. 네. 다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하고 그 나라도 안 하고 하도록 정부가 방역
우리나라 정도 이상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여행 안전 권역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하고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방접종하시고 그 나라에 가시면 그 나라에서 자가격리 안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자가격리 안 하도록 그런 것들을 정부 간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발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이제 단체 여행을 해서 예. 상대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26님께서 자녀 백신 있다고 톡이 오는데요. 손이 느려가지고 매일 놓칩니다. 빨리 낚아채는 노하우는 없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자녀 백신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왜 저희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거 하면 네. 저희가 신청을 하면 택시 기사님들한테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그 손님 받을게요 하는 그런 경우 그런 방식으로도 만들고 네. 두 번째는 지도 안에 의료기관들을 표시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하나라도 자녀 백신이 있으면 1이라고 표시하고 없으면 0으로 표시해서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빨리 클릭하시도록 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네. 두 가지 다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빠르죠. 잘하도록 네.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네. 약간 좀 의료기관은 좀 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역을 거기다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중요한 좋을 것 정보네요.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 백신이 조금 있으면 더 많이 풀리고 앞으로는 좀 더 쉽게 자녀 백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백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걱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접종 완료자가 1,400만 명 넘었는데 이게 결국 국민 4명 중에 한 분은 맞으신 거거든요. 네.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선 보건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힘든데에도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점점 예방접종률이 높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안 하고 검사받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집단 면역 형성하기 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이해질 수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국민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엊그저께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청장님 앞으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편지가 굉장히 두툼해서 열어봤더니 어르신인데 백신 맞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웠다라는 얘기들을 쭉 2장 정도를 써주시고 그 안에 왜 두툼했나 봤더니 돈을 3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맞은 백신 값이고 너무 고마워서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뭉클했지만 편지만 감사하게 받고 그 돈은 돌려드리려고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늘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택 대외협력총괄 반장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어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딱 출마를 했습니다. 네,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경태 의원님. 네, 많은 국민들과 또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특히 청년분들이 이번에 저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수장에 대한 청년들의 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높았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서 항상 조경태 의원과 저를 소개할 때 소년급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조차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춘석 태풍이 여의도 이준석 태풍이 여의도 정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는데요. 네. 다선들 이제 정치 오래한 다선들이 자랑이 아니라 흠이 되는 그런 지금 세태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이번에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떨어졌지만 가장 남는 장사를 했다. 일단 당대표 5분 중에서 꼴찌를 면했잖아요. 이게 좀 대단한 겁니다. 5선이 꼴찌를 면했다는 게 이 태풍 속에서 대단한 내공이라고 보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꼴찌를 면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은 감사합니다. 심정입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뭐 대표에 나갔는데 아무튼 젊은 사람들의 지지가 컸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경태 의원은 품격. 특기가 현장 연설이 아주 탁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준석이가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조경태가 떨어졌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주 잘 말씀 주시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뭐 꼰대다 수구다 그러면서 대단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요, 그 한쪽에서는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도 들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표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보수 정당을 꼰대당이라고 저희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보수 야당에게 저희들이 이제 역공을 꼰대 정당으로 받고 수구 꼰대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좀 저희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좀 뻔뻔하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조사를 미루면서 처음에는 감사원에다가 말도 안 되는 조사 받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건의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 10일 정도를 의원들 동의서를 안 줘요. 그래서 오늘 겨우 아마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느끼는지 오늘에서야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안한 일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염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도찐 개찐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쓴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안민석 의원이나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그 자유로운 투기와 자유로운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전향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여야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의 의혹도 있고 또 건의위에 또 실질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또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좀 더 단호하게 좀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야 되고요. 다소 늦었지만 국민의힘도 건의위에 어쨌든
이 안을 올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조경태나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저 지금 국민의힘은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네. 워낙 여기가 부자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쪽이.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부유하게 태어난 금수저 출신이나 네. 또 후에 돈을 많이 벌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하게 되면은 12명에 102명. 102명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권익위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이 조경태 외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대부분 다 걸리지 않을까. 정말 큰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결과가 나오고 일단, 보자고요. 네,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고요. 예. 네. 저는 절반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 계속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청년인 건 맞는데 어떤 청년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청년 이준석이 대표가 되자마자 한 분은 힙합을 하고 한 분은 뭐 춤을 추고 한 분은 또 롤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게요. 예. 정치라는 거는요. 선거라는 거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지금 따라해도 지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 지금 명언 계속 나옵니다. 정치라는 것은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있어야 된다. 정치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네. 이준석 바람 태풍이 불죠. 네. 태풍이 1년 내내 가는 거 봤습니까? 2, 3일 만에. 바람이 몇 달 동안 계속 가는 거 봤습니까? 한 일주일 태풍과 바람은 그치기 마련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민주당은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되 네. 더 과감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당당히 가면서 그렇죠. 변화와 혁신을 선도를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런데 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지. 예, 이준석 대표의 일시적인 저 바람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해서는 우리는 필패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번에 특히 이번 대선은 2030의 마음을 잡는 후보가 그렇죠. 결정적으로 네. 이길 수 있다고 저 보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4.7 보궐선거라든지 이번 이준석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MZ세대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희망 없이 분노하고 있었구나. 본인들의 그런 그 절규를 지금 표출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MZ세대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 586 세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 터지고서 20년 넘었고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과연 우리 586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치를 하면서 이 판에 뛰어들어갔는데 불평등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집단 반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적인 대책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임 장관,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관은 필요하겠죠. 그런 것과 아울러 실제로 MZ가 이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우리 기성세대가 아주 적극적인 각오를 가지고 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저 같은 경우는 2030 신인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네. 또 권유를 해서 네. 젊은 MZ세대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저희들은 새 정치 구시대 인물로는 새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내년에 지방선거부터 그런 기반을 그런 기회를 여야가 함께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합의 약속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지역구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이 뭐
상당히 변화하자는 그런 뜻에는 동의하고요. 제가 이번에 토론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사다리를 위해서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부활해야 된다 하는 주장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의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네. 이런 구체적인 토론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저는 여야가 좀 더 이걸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마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들에게 조경태 의원은 본인의 주장과 제안이 아주 여러와 같은 각광을 받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 좀 근데 듣기 좀 조경태 거북하고요. 의원의 청년 정책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청년 정책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기성세대들이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구나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젊은 MZ 세대들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두 번째로 자,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이전에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가. 예?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네. 피폐해진 현실에 대한 이러한 구조를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의원님이 지금 대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정기록은 현실을 6시에 구조적으로 2부에서. 바꾸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없고 땀도 나지 않는 희귀병. 게다가 경계성 지능장애와 근육이 위축되는 신경장애까지 겹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걱정만으로도 벅찬 요즘 엄마의 한숨은 또 늘었습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식품 배달을 하는 남편의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실명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치료비. 이 막막한 현실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현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5mm 내외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제주도는 내일 낮 동안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역시 양은 5mm 내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하늘이 흐리다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있고요. 따라서 내일 흐린 하늘 속에 기온이 그렇게 높게 오르진 않는데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27,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25도, 대구 27, 강릉 28도 정도 예상되고요. 주로 동쪽이 조금 더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24도로 오늘 25도보다도 기온이 약간 더 낮 동안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시금 더워지는데요. 맑은 하늘 속에 서울은 27도까지 기온 오르겠고 대구와 순천 30도로 더워집니다. 일요일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 29도, 일요일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고요. 토요일 이후 당분간은 쭉 30도 안팎의 더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 예보로 대기질 청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내일까지 보통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비록은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온 후 이어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품위와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 근거 없는 비난과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차별금지법 관련 이 대표 발언 등을 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논의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태스크포스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국내 백신 산업의 가치 사슬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10개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택배노조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두고 매몰된 시내버스 운전자를 탓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오늘 오후 붕괴 사고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나오자 광주시민사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전에 정치비책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배국님께서 젊은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책이 얼마나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되 제 갈 길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국민의 눈이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좀 논쟁이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 같다 이렇게 좀 던졌어요. 계속해서 견제구가 날아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카드를 내심으로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버리면요? 예, 버리고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대안이 최재형이든 심지어 오세훈이든 윤석열 카드는 버렸다. 그런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시합을 할 때 본인이 준비가 안 됐거나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점이 있으면은 그 링에 올라가기 싫은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이라는 링에 올라가게 되면은 줄리가 누구인지를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줄리요? 아주 치사하고 아주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고 또 그 해명에 대한 공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선을 두려워하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그 이면에 윤석열 리스크의 내용과 본질을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틀어내고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좀 세심하게 윤석열이 하고 국민의힘 관계를 지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이다. 그렇게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나친 그 예측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력한 그 대선 주자 후보군에는 항상 들어와 있고 또 타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어떤 후보든지 차별하지 말고 모두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대선 그 경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 전 총장도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우리 당에 입당할 것이고 또한 또 같이 공정한 경선에 그 레이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경태 의원님 신중한 분인데 예단하시지 않는 분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이준석 효과가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간다 보거든요. 내년 초까지요? 대선 때까지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경선 관리만 좀 잘해서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야권이 그 분열된 형태가 가장 좀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합의 모습으로 간다 하면은 저는 어떤 후보든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하는 분이 저는 내년에 대권까지 가고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것만 물을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피하는 게 유리합니까? 국민의힘한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든 저는 그 후보가 되는 그 후보가 저는 정권 창출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저는 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 시중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이 국가를 이제 정상화시키고 지금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 특히 경제적 난국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 인물이 나와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 여망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상승해서 10%를 넘었습니다.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 변화에 대한 그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그 대권이라는 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처럼 벼락치기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리스크에 따른 이 검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고심하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지금 간을 너무 본다. 그래서 간성열이라는 그러한 좀 우스갯소리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본인의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을 해서 반드시 경선할 것이다. 그렇게는 저는 꼭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 정해라고 그러고 본인은 3지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가 계속 끄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의 시간을 계속 늦추는 것이죠. 그리고 막판까지 끌다가 막판에 그냥 국민 여론조사로 그냥 한 표로 그냥 후보 정하자라는 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머릿속에다 선호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조경태 의원님. 우리 안 의원께서는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게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간을 너무 오래 본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은 이게 또다시 그 유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라면은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좀 명쾌하게 들어와서 국민적 그 검증을 또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정당한 그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그것이 좀 당당하게 보이고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만 하고 뭐 민주당 뭐 내부에 지금 경선 논란 그런 거 뜨거운데 그런 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 지금요. 주 기자도 지금 정치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 이슈가 다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 기자님까지 이렇게 시류에 편성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게 생겼네요. 그건 주 기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 지금 민주당 내부 질문 하나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했어요.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개혁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왜 지금 삿바 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짜증나는 게요. 네. 경선 연기하자마자 이 논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질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다 합의를 해놓은 룰이 있어요. 또 당원들이 합의를 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의원님 지금 대선 직전에 맨날 이 경선 룰 가지고 그렇게 싸워놓고 그렇죠. 4년 전에도 문재인 경선 후보는 일정대로 하자. 그다음에 2, 3위 달리고 있는 안희정, 박원순 경선 후보는 연기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거는 지는 쪽에서 2002년에도 있었어요. 네, 지는 쪽에서 항상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민주당 지금 혁신하고 쇄신 속도를 아주 가열차게 정강석처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선 연기하자 말자 이걸로 논란 벌이니까 짜증 나고요. 조경태 의원님, 그래서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부질없는 논쟁을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민주당의 지금 정치 행태는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선 연기 논란에 의해서 계속 감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과 피로도를 많이 높여주는 정말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원칙대로 가면은 어떤 정당이든 예측 가능한 모습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정비록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 놓고 여야가 뜨겁습니다. 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반대 입장인데요. 이제 부연을 좀 드리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제 저희 의료계하고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CCTV를 달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음성적인 부분까지 손해보는 부분까지 저희가 논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저희가 CCTV로 대리수술이나 이런 의료 범죄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요. 예. 사실 저희 이 CCTV의 배경이 됐던 대리수술이나 이런 유령수술의 분야와는 별개로 이제 정형이나 성형 분야와는 별개로 사실 필수 의료 분야라는 중증질환, 응급질환 이런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술 영역에 이제 CCTV를 달게 되면은 수술 문화가 굉장히 경직되고, 수술장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의료사고나 이제 의료 분쟁을 막으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환자분의 예우나 생명 연장 같은 그런 의사의 본연의 업무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CCTV 때문에 의사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수술 분야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암수술이라든지 응급수술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예측 못하는 기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확대 수술을 해서 그 환자분한테 좀 더 생명 연장이라든지 좋은 예우를 제공하고자 공격적인 수술을 할 때 반드시 합병률은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수술이 범위가 넓어지면 부작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 여지를 생각해 이제 CCTV가 있는 환경에서는 리스크가 좀 적더라도 나중에 분쟁 여지가 있는 건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들은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냥 설치한 겁니까? 대부분은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이제 이런 대리수술에 논란이 됐던 영역들의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 본인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본인들의 과실이 없으면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거에 저희는 이제 지적하려는 의사는 없는데, 강제적으로 법제화돼서 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자율적으로 샀죠. 분쟁 발생할 때 의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CTV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를 전국적인 병원에, 전국 중소병원까지 포함해서 다 설치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재정의 낭비고, 사실 의사들이 의료 분쟁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이런 영상이 아니라 차트나 의료 의무 기록입니다. 예. 그런 의무 기록에 모든 의학적인 내용이나 수술 과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CCTV로 그거를 보장받는 그게 단일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기도 하는데, 환자들, 국민들은 80% 이상이 CCTV 수술실에 달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수술실이라는 곳을 사실은 어떤 질병 때문에 환자로서 들어가기 전에 직업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시잖아요. 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직업이 아니라면 CCTV 다는 게 저도 찬성할 것 같지만, 수술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CCTV로 영상이 녹화되고 그 영상이 누출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영역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저장한 영상이나 정보들이 많이 유출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게 무작정 말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그 안전장치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분한 토론, 그런 토론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돼서 계속 논의가 네네. 되어 있었는데요. 세미나도 열었고요. 그때 뭐 사실 이제 대한의사협회도 집행부가 계속 바뀌다 보면 이제 어떤 기조의 변화도 있는데요. 예. CCTV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료 4대 악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정부 투쟁의 기간이 좀 있었던 시기가 길기 때문에 수술실 CCTV 문제에 좀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 저희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되찾자는 저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CCTV에 찬성인 국민들한테 이걸 달았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알리자. 이사님. 예. 국민들의 신뢰를 살려면 CCTV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 설치하는 게 사실 그 뒤에 문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1, 2년만 보고 이 CCTV를 달 수 있겠어요. 예. CCTV를 달았을 때 저는 아까 필수 의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 문화가 바뀌어서 환자분들이 정말 악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응급수술 영역에서 환자분들이 받는 피해는 왜 생각을 못 하시는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환자들의 피해 얘기하시는데 마취 후에 성폭행한 의사 선생님은 감옥 갔다 와서 다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수술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폭행 말씀 이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면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협회 면허 관리권이 있었으면 그분들은 사실은 계속 의료 행위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복지부에서 지금 면허 관리권을 갖고 있고 저희 의사협회가 수년 전부터 면허 관리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그냥 제명할 수 있는 권한 정도밖에 없고 제명이 되더라도 의사행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CCTV의 대안으로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게 그 면허 관리 기능에 대해서 의사 자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의사협회에다 그걸 일임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CCTV 설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면허 관리를 의사협회에 달라. 면허를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그룹은 그 면허를 박탈하느냐 유지하느냐 정지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CCTV 설치 대안 이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대안은 그 대리수술의 경우가 이제 저희가 특정을 하면 그 집도의가 그 시간에 그 수술실에 있었느냐를 검증하는 게 꼭 CCTV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이 지금 저희 나라 한국 이 IT 강국 이 나라에 어느 직장이든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거 도입하면은 그 집도의가 그 수술실에 있었다는 게 실시간으로 인증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바이오 인증도 못 믿겠다면은 사실 그런 신뢰감 가지고 어떻게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이건 대안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CCTV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크게 다쳐도 태권도장에 전국적으로 CCTV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CCTV를 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수술실까지 이게 영역이 확장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인 거죠. 수술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과 달리 분류가 돼야 되고요. 예. 환자분들이 마취가 돼 있어서 그 약간 밀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CCTV를 달아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 문화가 바뀌고 그 환자의 정보가 노출돼서 다른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걸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님. 네네. 만약에 CCTV 설치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네네.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정말 이제 근시일 내에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왜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여론을 저희가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외부 설치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수술실 외부까지요? 입구 설치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좀 비밀을 보장해주고 직업 이직했을 때 그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해주는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 소실 내부에 CCTV를 달아야 된다는 그냥 단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다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되게 막막한데요. 네. 소실실 외부에 달아서도 소실실 방 안이 아니라 소실실 그 방을 쳐다보는 그 외부에 CCTV 카메라 달아도 집도의가 그 방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수도실은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숨길 수도 없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안에 달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사님, 만약에 의대 정원 이슈처럼 의사가 네네. 총파업에 나서거나 집단 행동을 이어가지는 않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사실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얻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저희가 이제 협조해서 화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네. 화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는 뭐 거론도 안 돼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국민의 신뢰를 찾아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CCTV로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장기적인 대한민국 의료 문화에 끼칠 영향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몇 년만 바라보고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인 정말 대리수술도 근절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유지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감시체계로 만들어서 경직된 문화를 만드는 게 그게 정말 선진사회로 가는 길일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조금 읽어야 되겠습니다. 복잡한 이 코인의 세계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김병철 편집장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이 얘기부터 알려주세요. 지금 코인 상장 폐지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패닉 왔다.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량 1위인 업비트가 지금 상장 폐지를 시작해서 앞으로 줄줄이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도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김치코인 만들어진 많은 코인들 중에 한 개, 두 개씩 지금 상장 폐지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뭐 전 세계의 거래소 상장되고 있어 거래된 건 한 1만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업비트는 한 170여 개 정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업비트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 5종을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하고 그리고 25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겠다 했는데 이 25종이 일주일 동안 업비트한테 소명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다음 주까지 최대 30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그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량 2위인 빗썸도 오늘 그 4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좀 줄줄이 상장 폐지에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이 폐지되면 그 코인들은 사라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던 코인이라면 지금 다른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디지털 파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네, 투자금이 사실상 거의 날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아니더라도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코인이 이제 폐지가 되면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큰 악재로 이제 시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유의 종목 모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업비트에 있던 코인들은 뭐 전날 대비해서 한 85% 하락한 코인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거래소들이 지금 상장 폐지를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일단 거래소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부실한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특근법이라고 이제 법이 시작돼서 코인 거래소들이 오는 9월까지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금융위가 이번에 신고를 받을 때 코인의 상장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실 코인이 많을수록 신고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정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래소마다 각각 어느 정도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래소마다 이제 다 달라요. 이게 네. 그 증권사와는 좀 다르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상장돼 있는 코인이 다 다릅니다. 네. 이제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한 200여 개 정도 상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업비트, 빗성, 코인원 같은 경우는 한 170여 개. 네. 네. 그리고 뭐 한 500여 개를 상장했던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9월 지금까지는 누구든 아무나 사이트를 만들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V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불법 다단계 사기를 하기 위해 만든 거래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9월부터 특근법 시행되니까 이제 금융위에다 신고를 한 거래소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네. 앞으로는 굉장히 줄겠죠. 그래서 예. 지금 한 60여 개 정도 되는 거래소들이 아마 뭐 10개 이내로 국내 거래소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인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기 코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투자하고 싶은 코인이 이게 좀 건전한 건지 뭔지 잘 두드려 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예.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미국 연준이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행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눈앞에 있다는 그런 보도도 계속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들 관심사인데요. 이게 3개월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2024년도에나 제로 금리가 끝나고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런데요. 근데 오늘 성명을 보니까 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앞당겨질 거라는 예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게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좀 빠르기 때문인데요. 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상향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3월 전망치 6.5%에서 0.5% 올렸어요. 포인트 올린 겁니다. 네. 이게 게다가 또 수치가 요즘에 경제 수치가 좋은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13년 만에 가장 높은 5%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FOMC는 지난번에는 팬데믹이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하고 있다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던데 테이퍼링 용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현재 연준이 매달 시장에 이제 1,200달러만큼 채권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이제 돈을 찍어서 시장에 좀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계속 좀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동성을 좀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예를 들면 돈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를 조금 닫은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돈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테이퍼링 시점도 다들 관심이 좀 많은데 아마 금리 인상 전후로 예상이 좀 되고요. 2023년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아마도 1년 전인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때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다 경제와 경기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죠. 네, 따라갈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이나 주식 투자자들도 이제 미국 금리에 관심이 많은 건데요. 네. 게다가 또 올해를 저희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불렀잖아요. 네,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는데 네. 이와 다르게 자산 시장이 되게 화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까지 다 올랐었는데 네. 근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유동성이 줄면서 분위기가 좀 바뀔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 또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까지 조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까 해서요. 자, 그런데 요즘은 네. 주식 시장에서 계속 이 이름이 나옵니다. 카카오. 네, 네. 카카오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따라잡았어요? 네, 또 카카오가 이틀 전에 처음으로 네이버 시가총액을 앞서면서 국내 중시 시총 순위에서 3위로 올랐었거든요. 오, 네. 그랬다가 이제 어제는 네이버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오늘 또 다시 카카오가 다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에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 순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계속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수혜를 입었어요. 자, 편집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 중 어떤 회사가 투자 전망을 좋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자, 어느 회사가 더 유망합니까? 주식이 자, 네이버가 갈 것 같습니까? 카카오가 더 갈 것 같습니까? 청취자분들 의견을 들으시죠. 그래요?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카카오가 네이버를 앞지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가 앞지른 이유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회사들이 다들 지금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되게 재밌는 거는 IT를 뛰어넘어서 금융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도 금융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출했습니까? 둘 다 진출을 했는데 이게 좀 전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를 직접 설립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 진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CMA 통장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이쪽에 계속해서 금융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이버 앱 들어가시면 네이버 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픈뱅킹으로 모든 은행, 카드, 그리고 주식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중은행 앱 혹은 증권사 앱을 안 들어가도 그냥 네이버 앱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일본도 진출했고 동남아도 진출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이버가 유망합니까? 카카오가 유망합니까? 네이버도 유망하고 카카오도 유망합니다. 둘 다 유망합니까? 네. 그거 확실합니까? 네. 약간 다른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카카오톡을 다 쓰니까. 일본에서는 또 네이버가 국민 메신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 대만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서 거의 국민 메신저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이제 카카오톡처럼 라인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요? 둘 다 유망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헤이드님께서 코인데스크에서 주식까지 다루나요? 경제 뉴스 다릅니다. 경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날이 흐려서 퇴근길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송내까지는 19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많이 어려운데요. 의정부 부근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송추부터 8km 구간이 막힙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송파와 상일 사이는 양방향이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기권의 정체도 오늘 무척 심합니다.
그 안성 휴게소부터 동탄 분기점까지 막혔다가 다시 기흥 동탄부터 반포까지 가는데 무려 28km 구간이 답답합니다. 호남 선지선 대전 쪽으로 가신다면 양천 부근이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북도심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남살 1호 터널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남 오거리를 못 가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이전부터 많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그 쏟아지는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습니다. 철학의 맛 함께할 두 분 모십니다. 책을 10,000권 이상 읽은 철학 박사님입니다. 몰라요, 10,000권 이상 읽었는지, 아버지가 읽으라고 했는지.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양질인지 몰라요. 아니 근데 이름이 아버지가 양질을 하라고 양지열 변호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철학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김만권 박사님 조교 양지열입니다. 두 분 다 아버님들께서 네.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기왕이면 네. 부동산 관련 이름을 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이상한 망건이. 네. 뭐 그래서 여기서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철학의 맛 오늘 주제는요. 차별금지법에 응답하라입니다.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라. 이 당연히 차별은 금지해야 되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에 1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제 응답해야 되는데요. 왜 이거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일단 차별금지법 15년째 국회에 머물렀던 이유 15년이 된 건데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네. 이게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철학 조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찾는 데서부터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를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초의 뭐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 그 동양에서 그렇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자연 속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보는 시각 내에서의 자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본따서 사회 질서에까지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들어낸 철학 내지 질서 속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차별을 담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동양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차별의 최악의 어떤 단어가 남존여비. 그렇죠. 남자 여자. 그게 천존집이라고 하는 주역에 들어있는 글자를 가지고 남존여비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차별 자체가 자연 질서 속에 차별이 있다는 걸 인간 세계에도 끌어 들어왔던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들어낸 그 틀 우주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기서 본따서 가져온 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아까 남존여비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천존여비가 나온 거는 뭐냐면 하늘은 지금으로 치면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에너지 구름이고 바람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치는 그런 활동적인 에너지가 남성성이고 네. 땅은 남자는 하늘이고 그렇죠. 땅은 이것들이 뭉쳐서 그 안에서 곡물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그런 것이 여성성으로 되는데 여기서 어긋나는 남자 여자도 있잖아요. 네. 남성인데도 이렇게 가라앉는 쪽이 있고 여성인데도 활발하게 활동한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철학을 했던 질서 속에서는 야 이건 어긋난 거야 자연에서. 그래서 또 배척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성소수자 문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회가 15년째가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 선입견이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게. 공자님도 뭐 차별 많이 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차별이 정당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선입견, 모든 인간은 지식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거를 없앨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거를 못 없애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편견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편견이 쌓이고 그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 고든 편견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이제 뭐 20세기 고전 중에 하나죠. 이 고든 올포트가 편견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지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 알고도.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편견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난립해 있죠.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험인데요. 이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4, 5세 되는 아이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인디안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인디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디안을 그렸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리든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전부 다 인디안이 깃털을 꽂고 있었대요. 머리에 꽂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 원주민들 중에는 깃털을 꽂은 부족들이 별로 없었대요. 이게 그런데 다 깃털 꽂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피터팬 때문이었거든요. 그 피터팬이라는 영화에 이제 깃털 꽂은 꼬마 인디안이 나와서 그걸 보고 이제 애들이 다 그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런 선입견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그 지식이 잘못된 걸 알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계속 그것들을 후대에 전달해주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차별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차이와 차별 이거 계속 좀 나눠야 되는데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고 구분합니까? 실제로 뭐 차이와 차별 이야기하면 차이는 서로 다름이죠. 차이는 서로 다름인데 차별은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름을 구실 삼아서 서로를 구별짓기 시작하고 그 구별짓기에서 차별이 나오는데 그 구별짓기는 주로 성, 인종, 종교, 직업, 뭐 신체,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생겨나는데요. 이런 구별짓기를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을 공정하게 그러니까 뭐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사실은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헌법의 11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뭡니까, 변호사님?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한마디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헌법에서의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른하고 아이하고 경주를 한다라고 치면 어른이 당연히 뛰어나잖아요. 네. 능력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어른이 뛰도록 하는 게 평등이 아니고요. 아이라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면 50m 앞에서 중학생이라면 10m 앞에서 뛰도록 하는 게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 김만권 박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것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포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함을 얻도록 한다라면 그거는 평등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좀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동 운행 보조할 수 있는 전동차 같은 것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그게 진짜 평등이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불편해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참아라고 하는 건 평등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헌법의 평등은 말씀을 같은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은 공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이다. 네. 여기서 또 능력주의로도 한 발 또. 그 능력주의가 잘못되면은요. 네. 능력주의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게 공정인 건데 그렇죠. 능력주의는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위에서 이 밑에서의 그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평등 얘기가 나오는데 능력주의는 자칫하면 위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 그걸 끌어내리는 게 능력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일 안 하고도 이 먹고 사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자는 게 우리가 평등의 얘기가 아닌데 네. 자칫 그걸 뒤바뀌어 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지금 좀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심하죠. 뭐 지금 현재 사실은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회 지금 이제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특히 상위 15%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죠. 네.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능력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 원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회의 15%밖에
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주의라는 것, 이게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애들한테 능력주의 강의할 때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반발해요. 예. 아니 능력주의가 맞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샌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니네가 몇천 년 전에 태어나서 근육도 별로고 머리도 나쁜, 머리만 좋고 근육도 별론데 그때 니네들이 대접받았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운인 줄 알아?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예. 엄청난 지원과 뒷바라지. 그럼요. 뭐 이게 사실 지금 현재는 능력은 세습되죠. 이제 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는데 뭐 영재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억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뭐 기사도 뭐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 잘못하면 예. 능력주의가 공정으로 연결이 어떻게 잘못되냐면 조금 전에 망건쌤이 얘기한 것처럼 1억 들어야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억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재니까 그 대우를 받는 게,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 특별한 일을 얻으면 그보다 그 이상의 대가를 줘야 되는 게 그냥 공정한 것처럼 잘못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평등은 그 누군가는 1억이라는 자산을 쓸 수가 있으면 우리는 1억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그 사람의 반 정도는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정인 거죠. 네. 예. 조혜성님께서 차별금지법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별받다 보지 않은 자는 그 고통 모릅니다. 인종, 남녀, 젠더, 학벌, 장애, 동물 등 모두 어떠한 차별도 없어져야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차별은 금지해야죠. 차별을 옹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그룹이 보수 기독교계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왜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습니까? 뭐 이유는 보수 기독교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성적 지향의 문제죠. 그래서 소위 말해 세상에 남녀가 있고 거기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줄기차게 10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왔고요. 네. 그리고 이 성적 지향 문제 하나로 다른,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면 다른 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엄청 많거든요. 네. 소위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인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국적 그다음에 이민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수많은 이슈들을 성적 지향이라는 문제 하나로 다른 것들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렇죠. 구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저는 사실 기독교가 보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원래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보거든요. 동양과 서양이 중세를 벗어난 이후로 서양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철학적인 혹시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를 서양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서양은 기독교 중심이었잖아요. 이 기독교의 특징은 신 밑에 나머지는 다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서 평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동양 철학은, 이게 중국의 황제는 다른 이름은 천자라고 불렀어요. 예. 신의 자식이었어요. 신의 자식. 우리 그 왕조 때도 사실 이게 종교와 철학과 윤리가 다 결합된 상태의 통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애초에 신분 자체가 다른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차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이른바 왕도 정치라 그래서 밑에 아래 것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서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 신 앞에서는 평등했다가 이게 인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 있는 분이 혹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종교에 있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이유로는 인간들이 다 우린 다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이 없어져 버리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상하게 저는 이게 기독교 본질과 안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게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로 이제 다 이 나라가 물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꺾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근거될 때 보면 영국에서 평등법 만들고 났더니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 법이 만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난 거지. 그런 것들이 생겨남으로써 그것들이 실제로 없었던 애들이 갑자기 그 법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영국에서 많은 통계들을 또 조사해 보면 자기의 성 정체성 같은 걸 밝히는 걸 되게 다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억압이 되게 심하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건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후려치는 거죠, 그냥. 예. 그렇습니까? 춘리님께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차별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차별금지법 이후에 세상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건 다시 이제 변호사 모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헌법 11조 1항에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평등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법을 만들어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막연하게 이게 나 차별받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럼 뭘 차별이라고 하지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리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안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법으로 이거 취업을 할 때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도 있고 승진시키느냐 문제도 있고 그렇죠.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말 진짜 한 세대 전에는 여직원들이 커피 타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무슨 미스김 김양으로 부르는 게 당연하고요. 무슨 삼진그룹 토익반 이런 데 보면 아침에 여직원들이 와서 커피부터 타고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세대 전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으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정해 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바닥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철학의 맛, 오늘의 결정적인 한마디. 김만곤 선생님. 예. 저부터 한다면 저는 차별금지법은 이 세계를 당신과 공유한다는 약속이다. 당신과 공유한다는 약속. 예. 깊네요, 철학이. 그렇죠. 박사라니까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벌거벗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옷을 입는 것이다. 준비 많이 했네. 옷을 입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조금 나아지겠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나가겠죠? 저는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이게 바뀌려면 차별금지법도 지금 제약하는 데가 고용, 교육, 행정, 그다음에 재화 이용 서비스밖에 없잖아요. 네. 나머지 데서는 또 얼마든지 다 차별 발언하고 다닐 수 있어요. 아직까지. 네. 이제 진짜 정말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발 떼는 거죠,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발을 떼는 것과 문을 열고 나가는 것과 방에 계속 박혀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문은 열렸습니다. 한 발 떼는 건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지금까지 김만곤 박사,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장 류근관입니다. 통계청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 경제의 전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합니다. 통계는 수치로 적는 대한민국의 기록이며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 현장을 지켜주신 소